중동 지역의 오랜 문제였던 시리아 내전이 일단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지난 12월 8일 대를 이어 53년 철권 통치를 이어온 알 아사드 정권은 붕괴했고요.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반군의 공세가 시작된 지 고작 11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리아 반군은 8년 만에 알레포를 재장악한 이후 주요 도시인 하마, 홈스를 차례로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알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했죠. 반군은 알 아사드 정권 하에 투옥됐던 정치 사범들을 석방시켰고 독재자가 물러났다는 소식에 거리는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각국 시리아 대사관에는 곧바로 시리아 국기가 아닌 별 3개가 그려진 시리아 반군기가 내걸렸죠. 다마스쿠스의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시민들은 일상에 복귀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1년 시작된 내전으로 인프라는 붕괴됐고 시리아 영토 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군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싸우던 여러 반군 세력은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불어 내전에 개입해온 국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대표적인 나라만 보더라도 미국과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이 있는데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 아랍 국가들 역시 시리아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스라엘은 즉각 시리아에 공습을 시작했죠. 시리아 내전은 어쩌다 이렇게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구도를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많은 세력들은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했던 걸까요? 기나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편에 걸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시리아 내전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있고 이들이 주요 도시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반군 세력들이 있습니다. 최근 구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자면 튀르키예와 가까운 서북부 이들리브주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띠는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줄여서 HTS와 그 동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경을 따라 있는 몇몇 도시들은 튀르키예군과 그들이 지원하는 반군이 자리하고 있죠. 이라크와 가까운 북동부 지역은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쿠르드족 주도 SDF가 그 아래는 IS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구도인 것은 맞지만 반군 사이에서도 종교적, 문화적,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수많은 세력이 난립하게 된 시리아 내전은 어쩌다 시작된 걸까요? 사실 시리아는 1946년 독립 이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독립 직후 들어서 문민정부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3년 만에 막을 내렸었죠. 이후로도 반복되는 쿠데타로 시리아는 지독한 정치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 그러니까 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버지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아사드가의 장기 집권이 시작됩니다. 하페즈는 철저한 실리주의를 토대로 외교관계를 구축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도한 폭정가로 악명이 더 높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군 정보망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했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1982년 2월 일어난 하마 학살이 있습니다. 당시 하페즈 정권의 반기를 들던 무슬림 형제단을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도시 하마를 에워싸고 폭격을 퍼부은 걸로도 모자라서 불도저와 롤러를 동원해서 말 그대로 도시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평탄화 작업이라는 것은 도시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만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유적도 모두 파괴됐었죠. 그렇게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이어가던 하페즈는 지난 200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데요. 그 뒤를 이은 건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세 미만은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헌법이 수정되기도 했었죠. 비교적 온건하고 개혁적인 성향이었던 바샤르는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절 잡혀 들어간 정치 사범들을 풀어주는 등 초기에는 일종의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를 다마스쿠스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아들 바샤르가 이끄는 새 정부는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그대로 유지됐고 비밀경찰이 활동하면서 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바트당이 유일한 정당임을 명시한 헌법도 그대로 유지했죠. 시리아 지식인들은 2000년에 99인 선언,
이듬해에는 천인선언 등을 통해서 부조리한 체제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아사드 정권은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는 혐의로 그들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등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1년여의 짧았던 다마스쿠스의 봄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도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계속됐고 아사드 정권은 억압과 회유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촉발한 것은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을 의미하는 아랍의 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0대 아이들의 낙서였죠. 주변 국가들이 차례로 독재자를 축출해냈고 그 소식이 아랍 전역에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남부 도시 다라의 소년들은 아사드 정권을 겨냥해서 다음은 당신 차례야 라는 낙서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의 낙서였을 뿐이죠. 비밀 경찰들은 소년들을 색출해 혹독하게 고문했고 시민들은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사드 정부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분노를 키웠죠. 결정적으로 2011년 4월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자 알카티비라는 13살 소년이 온몸에 고문의 흔적이 남은 채 주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아사드 정부는 탱크까지 동원해서 시위대 진압을 명령합니다. 이때 병사들이 총기를 쥔 채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장교 출신도 다수 포함돼 있었죠. 이들은 민간인 진압을 거부한 탈영병들을 모아서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반군 조직을 창설합니다. 이처럼 시리아 내전은 독재 정권과 이를 축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적 열세와 화력 차에도 불구하고 반군은 그들의 뜻에 동참하는 시민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자 하는 외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임시정부 개념의 시리아 국가위원회를 결성해서 보다 조직적으로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국기도 바뀌었죠. 시리아 정부는 이 반군들이 테러 집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늘어났는데요.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가위원회에 국가 대표성을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국가협의체인 시리아의 친구들을 구성해서 반군 지원을 공식화했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시리아 내전과 관련된 결의안을 거듭 발의합니다. 유엔 특사를 파견해 휴전안을 제시했고 아사드 정권을 설득하려고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지원이 간절했던 시리아 반군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지원은 비전투적인 부분에만 집중됐고 안보리 결의안은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던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휴전안은 정부군과 반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고 반군 세력은 유엔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유시리아군이 반군을 대표하고는 있었지만 종교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모인 집단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리아는 세계대전 이후 열강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로 국민들은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종교나 지역적 정체성을 더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군을 지원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반군 세력을 지원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위파 국가, 튀르키예, 미국 등 각국의 셈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 틈을 타서 세력을 키운 것이 바로 훗날 세계적 악명을 떨친 IS입니다. IS는 내전 초기 자유시리아군과 함께 정부군에 맞서며 치명타를 입히는 데 일조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IS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던 자유시리아군과 결별을 선언하고 시리아 동부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IS의 힘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로는 극단적인 공포심이었습니다. IS는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참수하는 등의 잔혹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엔 최악의 테러 집단으로 각인됐었죠. 또 하나는 석유였습니다. 그들이 장악한 데이르 에조르 주에는 시리아 최대 유전인 알 오마르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IS에 마르지 않는 자금줄이 돼주었죠. 미 재무부는 IS가 석유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5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사실상 테러 집단에 자금을 대준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한때 IS의 석유를 누가 사주냐를 두고 국가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S의 등장은 시리아 내전의 양상을 정부군, 반군, IS 이렇게 3파전으로 몰고 갑니다.
정부로서는 IS와 반군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는 상황이 달갑기 그지없었죠. 정부는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이 IS를 몰려가는 탓에 힘이 약해진 반군을 향해서 진압 수위를 높였고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사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 사용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 IS는 2014년 6월 시리아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게 되죠. 극단적 테러 조직의 발호와 화학무기 사용, 이 두 가지 사건은 국제사회가 그간 꺼리던 직접 군사 개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미국이었죠. 9월 아랍의 국가들과 함께 IS 대원들이 있는 도시들을 공습했고 시리아 동북부에 살던 쿠르드족 주축의 반군 SDF를 지원하면서 IS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을 결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알카에다 정부 축출 이후 들어섰던 이라크의 친미 정권에 IS가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있었고 또 시리아와 접경해 있는 최우선 동맹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유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 역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1년 뒤인 2015년에는 러시아가 공습을 개시하게 되죠. 러시아 역시 IS를 노렸는데요. 그 목적이 미국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 시절부터 시리아의 대표적인 우박입니다. 1970년대 시리아의 타루투스항을 확보한 이래 해군기지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는데요. 러시아로서는 국가 일대 과제인 부동항과 지중해 접근권을 확보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과의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라타키아 공군기지 역시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부로서 매우 중요했죠. 시리아 역시 러시아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내전 초기에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권에 약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었죠. 때문에 IS를 타격하는 동시에 반군을 공습하며 시리아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러시아 공습 이듬해에는 튀르키예가 국경에서 IS와 교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에도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앙숙관계에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이 IS 등장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입지를 넓히는 상황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IS와 교전을 벌이는 한편 쿠르드족 반군을 타격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IS의 괴멸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였지만 들여다보면 IS가 개입의 구실이 된 거죠.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혁명 수비대는 물론이고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 등을 동원해서 지상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지도부는 같은 시아파로서 종교적인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리아는 이란이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성한 시아파 연대, 일명 초승달 벨트의 일원이기도 하고 특히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죠. 정확히 같은 이유로 아사드 정권과 대립한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지난한 분쟁을 겪어온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억누른다는 명분, 그리고 자국의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에 공격을 퍼부어 왔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IS에 이어 각 국가들이 지원하는 반군들의 난립까지 2014년을 기점으로 시리아는 그야말로 수갈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 축의 장, 그리고 대리전의 장이 되고 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시리아 국민들이었죠. 내전 13년 동안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숫자는 1,0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만 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다름 아닌 민간인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시 시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죠. 내전은 시리아 내 존재하던 또 다른 갈등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IS 격퇴를 위해 동원한 시리아 동북부 민족 쿠르드족과 튀르키예 사이의 갈등인데요. 시리아 내전은 끝났지만 쿠르드족과 관련한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아사드 정권 몰락 직후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을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